서울시립과학관과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이준하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반가운 분들이 찾아왔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의 든든한 과학관 에듀 서포터즈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립과학관 에듀 서포터즈 서유진, 이수열입니다. 혹시 오늘 유진님은 어떤 계기로 패널로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저는 원래 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제가 환경오염 중에 대기오염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단순히 대기오염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과학자나 다양한 과학 개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열님은 어떻게 패널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저는 환경오염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정작 환경오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매우 적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 저는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생성, 지구 대기의 정교한 화학적 튜닝이라는 주제로 이미애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이미애 교수님은 현재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에 재직 중이시며 대륙간 광화학, 오존과 미세입자 생성과 변환, 대기 생태 상호작용 등 대기 환경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정말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지구환경과학과에 있는 이미혜입니다. 오늘 이런 강연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연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보다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교수님과 제가 채팅창을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활발한 리액션과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미세먼지. 근데 제가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사실 오존은 훨씬 더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오존과 함께 지구 대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또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써놓은 게 저희가 오늘 얘기해야 될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구와 사촌인 금성, 화성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크기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인가요? 왜냐하면 저희 지구 근처에 있는데 사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자, 남자. 그렇듯이 금성하고 화성은 지구하고 유사하지만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대기를 보면은 사실 그 조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우리 지구는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보이는 반면에 금성과 화성은 붉은 색깔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지구가 푸른색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아폴로 11호가 지구를 떠나서 이 외계에서 지구를 봤을 때 지구가 푸른색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보통 흑색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는 늘 지구를 파란 색깔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저의 어떤 배경하고도 좀 관련이 돼요. 원래 제가 학부는 해양학을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연구하는 거는 대기 화학을 하고 있거든요. 다 푸른색이에요. 저는 근데 또 고려대학에 있잖아요. 저희 고려대학교의 색깔은 또 붉은색이죠. 맞아요. 이제 대학원생이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교수님, 고려대학교에 오신 이상은 반드시 고려대학교 색을 쓰셔야 됩니다. 파란색은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파란색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지구가 이렇게 푸른 색깔이죠. 약간 비교를 먼저 해보시면은 금성하고 화성이, 금성은 매우 뜨겁고 온도가 427도예요. 화성은 마이너스 55도. 근데 지구는 15도입니다. 저희가 살기에 딱 안성맞춤인 그런 온도예요. 그럼 어떻게 지구가 15도가 되었을까? 물론 이렇게 태양에서부터 거리를 보면은 이렇게 지구가 딱 적당한 위치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반드시 거리만의 함수는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구 대기에는 이 다른 행성에는 없는 뭐 산소하고 그다음에 요 질소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산소와 뭐 질소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15도가 된 거는 아니고요. 지구 대기에는 요 CO2라는 이 온실기체죠. 온실기체가 적절한 수준으로, 근데 적어요. 화성이나 금성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요 물이 또 1% 정도가 있는데 이 금성이나 화성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온실 효과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지구가 요 15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거는 요 물과 CO2입니다. 이 온실기체가 적절하게 현재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은 지구는 화성처럼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영하의 온도, 현재보다 한 30도 정도 온도가 낮았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현재 우리 인간이 살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적절한 환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구가 현재의 지구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대기의 조성입니다. 근데 이 산소가 언제부터 우리 지구 대기 중에 있었을까요? 아마 옛날부터 있었을 거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Y축은 현재의 산소 농도를 인류했을 때 얼마만큼 그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에 이 X축은 우리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알고 계시죠? 45억 년부터 현재까지를 그냥 중요한 시기별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보면은 과거에 한 38억 년 정도의 바다가 만들어지고 생물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증가를 해서 산소의 농도가 현재에 이르게 된 거는 불과 4억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생물들이 지표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왜 그 전에는 지표에는 생물이 살 수 없었을까요? 우리 태양에서 우리 지구로 유입되는 그 에너지 중에 자외선을 걸러줄 오존이 지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산소가 조금씩 생성이 되면서 오존의 농도가 더 빨리 증가하고 한 4억 년 전 정도에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지표에 많은 생물이 존재할 수 있었고요. 이 결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가 만들어진 거죠. 석탄과 석유가 그 당시의 생물들의 잔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숨 쉴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우리 지표에 우리 지구의 그 인류의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구의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이고요. 또 산소가 오존을 만들게 됐어요. 오존은 성층권에 가장 많은 양이 있지만 우리 대륙권에도 어느 정도 그 양으로 존재를 합니다. 산소는 산소가 2개 있고요. 오존은 산소가 3개입니다. 근데 이 산소는 굉장히 아주 안정적인 화합물이에요. 저희 숨 쉬는데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이 산소의 농도가 여기서 저기서 다르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반면에 오존은 매우 리액티브한 그런 기체입니다. 그래서 오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오존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 대기에 요 위에 한 10km 이상으로 올라가면 성층권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대륙권이라고 저희가 또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요 지표에 살죠. 이 성층권이 있고 대륙권이 있고요. 사람은 주로 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층권에 오존도 있고 대륙권에 오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표에도 오존이 있는데, 이 성층권은 좋은 오존이라고 저희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자외선을 걸러주기 때문에. 그리고 대륙권에도 어느 일정한 양의 오존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표의 도시에는 오존이 어느 정도 존재는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안 되는데 오존의 양이 많아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인간의 활동의 결과인데, 많아야 되는 이 성층권에서는 오존이 줄어들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존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적절한 양이 존재해야 되는 이 도시에는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는 게 바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전공은 대기화학인데요. 대기화학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런 인간의 활동으로 대기에 많은 그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런 물질이 대기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변화, 성층권의 오존 소멸, 산성비, 뭐 이런 대기질의 저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사실은 대기화학만이 이런 전지구 환경 변화를 연구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구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문제하고 다 알게 모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기의 특성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일단 인간이 대기에 어떤 물질을 배출을 하면 그 물질은 1년이면은 전 지구에 다 섞이게 돼요. 그 속도 때문에 이런 이 그 환경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화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전 지구적인 환경의 변화가 왜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그 우리한테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오존이 우리한테 알려지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1870년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은요, 이게 오존의 연대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 검정색은 오존하고 관련된 과학적인 사실을 적어 놓은 거고요. 빨간색은 관련되는 물질, 그리고 초록색은 국제적인 그 어떤 활동을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거는 1957년, 8년 IYG라고 해서요. 국제지구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성층권의 오존 소멸 그리고 그 지구 온난화가 다 요 해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거는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시간이 지속이 되면서 그 성층권 오존 구멍이 알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대기 중에 CO2가 많아지면서 이 기후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성층권의 오존 소멸은 한 2060년, 한 70년 경에는 사라질 걸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죠. 이게 여러분 젊은 학생들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실제 이 시기에 오존층이 다시 복원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이 성층권 오존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요즘에는 여름에 자외선 차단제를 다 바르잖아요. 근데 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자연적인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가 없으면은 저희 바깥에 돌아다닐 수가 없죠. 이 지구의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오존은 1840년에 독일의 과학자 쉔바인이 발견을 했어요. 냄새가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존이 어떤 냄새인지 궁금하시면 복사기 옆에 가서 복사할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냄새를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냄새가. 네. 그리고 대기 중에 요 오존이 존재한다는 거는 여러분 양자역학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런 물리학자들이 다 무엇을 연구를 했을까요? 우리 지구에 있는 그런 빛, 또 지구의 에너지, 또 그런 것들을 다 모든 그 대상, 관찰 대상이 지구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양자역학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과학자인데요.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중에서 있어야 되는 이 짧은 자외선이 관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사실 이 지구 대기 중에 이런 오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성층권에 그렇게 많은 양의 우리 대기 중에는 이 정도의 오존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 자외선을 흡수하려고 그러면은 실제 우리 지구 대기 중에는 더 많은 오존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표에는 이렇게 많은 오존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오존이 이 성층권에 존재한다 하는 거를 처음으로 그 말씀하신 분이 이 챈프만이라는 그
영국의 과학자이십니다. 이게 1930년대입니다. 이 성층권에는 굉장히 짧은 자외선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오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성층권에는 많은 양의 오존이 만들어지고 오존이 또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존은 과거에 존재하던 오존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또 소멸이 되고 그 생성과 소멸의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그 일정한 균형으로 만들어지는 오존이 이 겨울철이 되면은 또 봄철, 이른 봄철에 많이 소멸이 되면서 남극의 오존 구멍이 생성이 된 거예요. 우리 지구 대기를 이렇게 북극과 남극이에요. 위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 시기별로 나눠 보면은 사실 이 북반구의 겨울철에 오존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여기는 남반구고요. 요거는 성층권의 그 공기의 움직임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농도가 높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많아야 되는 오존의 농도가 이런 식으로 줄어든 거예요. 요 시기가 이른 봄철입니다. 남반구에는 한 10월 정도 되고요. 북반구는 한 3월 정도가 됩니다. 이 이른 봄철에 해당하는 시기가. 이 많은 양의 오존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오존이 다량 소멸이 되면 이거는 지구의 어떤 하나의 증상이잖아요. 지구가 정상이 아니라는 그런 증상이죠. 그래서 UNEP에서 이런 다양한 그 국제적인 그런 협력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7년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오존을 소멸하는 물질들을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런 물질들은 실제 처음에는 원더가스라고 불렀어요. 인간에게 아무런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러면서 인간에게 많은 또 혜택을 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냉장고의 냉매로 사용이 되고요. 또 이런 스프레이에 또 사용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물질로 듀퐁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지 한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구에 많은 그 영향을 주는 물질로 규정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사용하지 말자 하는 전 세계적인 그런 규약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남극 오존 구멍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또 발견한 과학자들에게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이 수여가 됐습니다. 독일의 폴 크누첸 박사님, 미국의 셜리 롤런드 박사님, 그리고 또 미국에 함께 일하던 분이에요. 이 두 분은 그 마리오 몰리나 박사님, 이분은 멕시코의 과학자라서 지금 멕시코로 돌아가서 멕시코의 대기 오염의 연구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 셜리 롤런드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2005년 100주년 기념식 때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고요. 또 이 폴 크누첸 박사님도 그 우리나라에 몇 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2002년에 제주에 함께 갔었습니다.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돌아가셨고요. 현재 그 마리오 몰리너 박사님만 그 멕시코에서 그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남극 오존 구멍 한 2060년, 70년 정도 되면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파란 색깔은 비정상이에요. 예뻐는 보이는데 원래는 요 색깔은 이렇게 한 500 정도 해당하는 빨간색이 되어야 됩니다. 2011년, 12년, 13년 이게 시간이 되면서 약간 변화는 있지만 이렇게 빨간색이 되돌아오고 요 파란색이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점 이 원상 복귀가 되고 있구나 다들 기뻐했는데 2020년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준 그 팬데믹 해였죠. 근데 다시 커졌어요. 네, 갑자기 커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이게 남극뿐만이 아니에요. 북극에는 이런 큰 오존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데 북극에도 오존의 농도가 갑자기 과거보다 더 많이 줄어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근데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성층권의 오존 농도와 이런 온난화하고는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대륙권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는 요 성층권이 차가워지고 있다는 거하고 또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요 극지역의 오존은 차가워지면 차가워질수록 더 많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화학적인 기작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서로 알게 모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 북극에도 오존의 소멸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과학자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올해는 근데 또 이런 아주 대대적인 오존의 소멸은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언제 다시 이렇게 오존이 또 농도가 줄어들지 잘 모릅니다. 과연 저희에게도 이런 오존을 또 막아줄 이런 모자가 필요할까요? 이런 모자를 쓰지 않게 되기를 다 바라죠. 안 그래도 아까 전에 고승준 님이 네. 약간 오존 구멍 생기는 거 보고 약간 네. 탈모 이야기도 하시고 아, 그렇죠. 산성비도 과거에 네. 과거에 산성비도 맞으면 그 탈모가 생긴다고 비 맞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원래는 이런 남극 오존 구멍이 등장했을 때 대기권의 염소기의 농도예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는 한 2060년, 한 70년 전에는 남극의 오존 구멍이 사라질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을 했다. 아마 이때면은 전 지구적인 그런 축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구멍이 사라지는 거죠? 오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구멍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존 구멍이 1년 365일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시기에만 이 오존 구멍이 나타납니다. 이 북반구 같으면 한 3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는 한 10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층권에서 대륙권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이 오존이 대륙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기의 세정제 역할을 해요. 우리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많잖아요. 대기로 유입된 모든 물질들은 다 산화를 겪게 됩니다. 왜 산화가 되느냐? 이 대기권에 이런 물질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저희가 숨 쉬는 데 문제가 생기겠죠. 아주 일례로 일산화탄소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단체로 또 어떤 활동을 하다가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죠?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일산화탄소 중독돼서 아까운 목숨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 CO가 대기 중에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면 저희가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런 산화작용이 일어나면서 모든 물질들을 산화를 시키고 결국에는 다시 지표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오존이고 미세먼지입니다. 지구 대기 중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간이 생존하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사실 고마워해야 돼요. 이런 오존은 많은 양이 성층권에서 만들어져서 대륙권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 오존이 광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물질들이 이 대기권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제거를 하는 그런 화학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존과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지구 대기의 화학 작용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이름 모르는 여러분 다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대기 화학의 가장 간단한 모식도예요. 근데 간단한 모식도. 네, 간단한 모식도입니다. 간단한. 근데 여기 보면은 N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질소고요. 여기 S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C라고 쓰여져 있는 건 탄소죠. 탄소, 질소, 황. 우리 지구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들인데 이 물질들이 이렇게 대기 중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오존이 만들어지고 또 이 미세먼지가 만들어져요. 사실은 이런 화학작용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오존과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지 이런 물질들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의 화학을 저희가 과거엔 잘 몰랐어요.
이런 대기 중에 이런 오존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알게 된 게 뭐 거의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나사에서 이 외계 이 우리 우주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 생존에 필요한 이 대기의 조성을 연구를 하자.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수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의 그 나사에서 이 전 세계 대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연구를 매우 활발하게 수행을 했어요. 1990년대에. 근데 제가 그 박사 과정에서 학위를 그 학위 과정을 밟을 때 이런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연구에 참여를 했어요. 이게 1992년인데요. 이 나사의 DC-8이라는 비행기입니다. 모든 기계를 여기 다 싣고 이런 과학자들이 날아다니면서 대기를 채취해서 그 안에 조성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게 저의 모습이고요. 요때 함께 참여했던 박사과정 학생이 여기 까만 옷을 입은 요 친구하고 또 여기 세 친구가 3명이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맨날 뭐 같이 다니면서 뭐 얘기하고 다 학생들은 다 똑같잖아요. 다 일하고 싶은 것보다는 어디에 모르는 데로 가면은 나가서 돌아다니고 싶죠. 근데 교수님들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날 비행기 와서 일하는 거예요. 저희는 언제나 시간이 나서 바깥에 나갈까. 그게 이제 저희의 가장 관심사였죠. 근데 그때 같이 일했던 요 하얀 티셔츠 입은 친구가 바로 요 친구입니다. 2016년에 요 나사의 대기 그 화학 요 프로젝트의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가지고 2016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는 이때 모델을 하는 친구여서 이 관측에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 나사에 저희가 캡틴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든 과학을 오거나이즈하고 이 측정을 하고 또 이런 그 연구를 발표하는 그 치프 사이언티스트 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 프로젝트는 아닌데 요 다음에 수행했던 프로젝트에 함께 비행기를 탔던 친구예요. 근데 저희가 4명이 같이 만나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제가 이런 그 연구에 참여할 때는 뭐 20년이 넘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다시 만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나쁜 일도 생기겠지만 여러분 아주 예기치 못한 이런 기쁨도 정말 많이 생깁니다. 이때 제가 사용했던 요 배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2016년에 오산에 왔던 좀 모양이 달라졌죠. 그 저희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 이제 질문 중에 네. 어떻게 오존의 농도를 측정하나요? 막 이렇게 이제 아, 그랬는데 이제 해답이 나오는 비행기 타고 직접 네, 비행기 다니시면서 타고 측정도 해도 되고요. 하늘에서 측정을 네, 직접 네. 하시는 경우도 있군요. 네, 요거는 우리 그 서울에서 측정된 오존과 요 PM2.5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농도인데요.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 연평균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감소를 했고 최근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 관심의 차이가 좀 다르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직접적인 거는 미세먼지는 저희가 눈으로 농도가 높으면은 이 뭔가 시정이 안 좋아지니까 보이는데 사실 오존은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오존의 발령 그 횟수, 고농도 발령 횟수는 최근에 와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아까 보면 농도가 이렇게 평균 농도를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최근에 문제가 된 거는 고농도의 발생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1월, 2월, 3월을 연도별로 이렇게 평균 농도를 플러스를 한 건데 보면은 증가,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팬데믹 시기에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저희 현재 보면은 농도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고농도 발생이 빈도가 많아졌고요. 또 고농도의 그 농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죠. 2017, 18, 19년. 그래서 탄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발 이 미세먼지 농도를 좀 낮춰주십시오. 근데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높은 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지 저희도 몰랐거든요. 많은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근데 먼저 오존을 먼저 살펴보시면은 사실은 그 오존은 낮의 농도가 높아져요. 광화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건물 안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오존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게 사실 식물들이에요. 저희 농작물 생산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농작물의 그 생산이 오존 농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연구가 많이 얘들은 대피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대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오존은 따뜻한 계절에 농도가 높아지는데 다 이게 이런 농작물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막 생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저희들 먹어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러한 저희들 이제 이런 농작물을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지만 이런 농작물 그 작황에 오존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오존은 나라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이 멕시코 시티, 중국, 그 다음에 또 유럽, 우리나라 뭐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게 시간과 또 여러 가지 그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만 이 국제보건기구에서 이 권장하는 거는 8시간 평균, 이게 1시간 고농도보다는 8시간 평균이 더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 낮춰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8시간 평균이고 이건 1시간 평균인데요. 이 8시간 평균을 적용하면은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이게 굉장히 초과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요 보건기구에서 권장한 요 수준까지 낮춰야지 됩니다. 교수님, 이쯤에서 네. 우리 서포터즈 학생들이 이제 궁금한 게 좀 있다고 하는데 네. 잠깐 질문 받고 네.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서포터즈 친구들 나와주세요. 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방금 그 오존의 위해성을 설명하실 때 농작물이랑 사람 같은 생물에 영향이 끼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기계나 건축물 같은 거에도 영향이 될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건축물은 뭐 오존도 있지만 그 건축물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산성비 아시죠? 네. 그 산성비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은 그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오존은 그 건축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희 이제 오존은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얘가 아무래도 뭐 다른 물질들의 또 생성,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산성 물질 생성에는 또 영향을 미치니까 막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오존은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그 산화제잖아요. 저희 그 몸속에 그 생물들이 산화가 빨리 되면은 우리 그 여러분 생명 그 사이클 보시면은 알 텐데 이게 우리가 노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적당량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겠죠. 설도 질문이 있나요? 네, 그 보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존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혹시 오존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있나요? 글쎄 어떤 의미에서 오존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말씀하시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사실 이제 대기 중에는 오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존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노출 현황으로 다시 가볼까요? 네. 다시 그러면 미세먼지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서 이 얼마만큼의 그 인구가 이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사실은
이 중국이나 인도의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농도에 노출된 인구도 많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농도에 노출된 그 사람들은 중국인이나 또 인도 분들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런 그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 예, 상당히 많은 대비가 되죠. 여기 위에는 기준을 제가 써놓은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연평균 기준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기준을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그 미세먼지가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잖아요. 북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하얼빈이라는 도시, 여기도 상당히 미세먼지가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미세먼지가 사실 중국의 아니면 아시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의 LA도 이런 여기는 조금 약간 그 미세먼지 문제는 좀 다르지만 이런 입자 물질보다는 이제 오존하고 관련된 그런 광학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LA도 이런 스모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미국뿐만인가요? 이 영국에도 이런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 그 사하라에서 날라오는 더스트하고 또 자동차 배출물들이 또 이런 스모그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아주 우리가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모든 시설들이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진 싱가포르로 돌아가 보면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이 싱가포르에서 만든 미세먼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주변에서 그 산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도네시아의 그 산불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싱가포르까지 유입이 돼서 싱가포르의 유명한 호텔인데요. 이 낮에 찍은 사진인데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여기 보면 이 네 개의 그 현상 중에 가장 심각한 그런 미세먼지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미세먼지는 조금씩 양상은 다르지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세먼지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자동차, 이런 오염물질도 있지만 실제로는 바다에 가면 이런 해염, 그 다음에 또 이 사막에 가면 이 그 소일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그 많은 다양한 자연적인 물질들, 그 다음에 화산재, 뭐 분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실제 우리 그 미세먼지의 이제 조성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에 가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아주 좋은 뭐 피톤치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그 식생에 의해서 배출되는 이런 물질들도 대기 중에서 산화작용을 겪게 되면서 이 미세먼지를 만들게 됩니다. 아주 다양한 생성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복잡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미세먼지가 생성이 돼요. 기체 분자, 이제 옹스트롱이라고 그러는데요. 10의 마이너스 10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그러면은 한 10의 6승 정도가 됩니다. 마이크론 사이즈고요. 근데 걔네가 구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돼서 구름을 만들게 되면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제가 그냥 아주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미세먼지라고 하면 1마이크론 정도가 돼야 되는데요. 얘가 구름을 만드는 그런 입자가 돼서 궁극적으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 레인드랍이죠. 빗방울이 되려면은 몇 배 정도 성장이 돼야 되냐면 이게 마이크론에서 밀리미터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10의 3승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길이만을 얘기한 거예요. 얘가 최적으로 환산을 하면 10의 9승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죠. 사람은 어릴 때 태어나서 키가 50cm 정도 되죠. 많이 뭐 커봤자 한 2m를 못 넘어요. 그렇죠? 기껏해서 커봤자 4배밖에 성장을 못해요. 근데 이 자연의 성장은 이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이 작은 이 미세 입자가 또 구름 입자로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미세 입자는 구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제발 미세먼지를 다 없애주세요.
막 그러면서 탄원을 하셨어요. 근데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다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담수를 우리 공급받는데 이 미세먼지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에어로졸이 없으면 이 relative humidity죠. 상대 습도가 400%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런 구름 입자가 생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400%는 impossible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대기 중에 근데 이런 미세 입자가 존재하면 이 상대 습도가 한 100%만 조금 넘어도 이 미세 입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세 입자가 대기 중에 있는 거를 인간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지 조건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경우에.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제목을 정교한 화학 튜닝이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적정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정교해야 되는. 네, 이런 그 미세 입자가 많이 존재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입자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날에는 하늘이 이렇게 파랗게 보이죠. 그럴 때는 기체 분자에 의한 산란이고요. 이런 미세 입자가 존재하면 또 이런 입자에 의한 산란. 저희는 이런 하늘을 쳐다볼 때 아름다운 또 이런 노을과 또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 또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런 미세 입자와 태양빛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학적인 작품입니다. 최근에도 저 퇴근할 때 보니까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노을이 아니라 약간 생각에 지구가 멸망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늘의 색깔이 엄청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실제로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다홍 색깔 노을을 볼 수가 있어요. 때때로.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자주 발생하면 사실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미세먼지가 심지어는 우리 뇌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작은 것들. 이 브레인. 그리고 또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뭐 저희가 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입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는 맞습니다. 가능한 한 낮은 농도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인체에 또 영향을 미치죠. 오염 물질로 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지구 대기의 기후에도 이런 오존과 미세 입자가 영향을 미칩니다. 오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기후변화 유발 물질 중에 사실은 온실기체에 속하게 되고요. 이런 에어로졸은 온실 효과와 반대되는, 저희가 쿨링 효과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영향이 쿨링까지는 얘기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디밍이라고 그래요. 완화, 이 온실 효과를 완화시키는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단수명 기후변화 유발 물질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단수명이라 그런 거는 실제 온실기체는 한 100년 정도 대기 중에 존재할 수 있는데 얘들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에어로졸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느냐.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태양 에너지를 일부를 차단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간이 만드는 작은 입자들은 태양 에너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산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인체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도 해요. 태양 에너지를 차단을 시켜서 온난화를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 유발 물질들은 아까 제가 지구에 구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구름도 사실은 태양 에너지를 차단을 시켜줘요. 근데 이러한 미세 입자가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주 복잡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린 두 개의 요 대비는 미세 입자의 양이 많고 적고 근데 구름이 조금 더 까맣게 보이고요. 구름이 좀 더 하얗게 보이고 그 다음에 빗방울이 조금 더 많고 이게 적잖아요. 이게 다 미세 입자와 그 다음에 구름
그다음에 이게 기후에 또 미치는 이제 상호작용을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아주 작은 미세 입자가 지구 전체의 기후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온난화 시기에 있는데 오존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사실은 더 많이 생성이 돼요. 2100년에 7월에 얼마나 오존이 증가할 것이냐. 근데 아시아 쪽에 오존의 증가가 예측이 됩니다. 거의 보면은 현재 지구의 대기의 평균 농도가 한 50, 60 정도 되는데 그거에 맞먹는 그 오존이 더 늘어날 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오존의 농도 변화를 살펴본 겁니다. 요 위에는 온도의 변화인데요. 이 서울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보면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오존도 보면은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5월하고 6월이 오존의 농도가 가장 높은 그런 시기인데요. 평균 농도로 살펴봤을 때 한 1년에 1 ppb 정도,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에 해당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럼 과거 한 20년 동안 대기 중에 오존이 한 20 ppb 정도가 증가한 거죠. 상당히 이거는 그 중요한 그런 증가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오존이 증가할까, 아니면은 이 증가율이 조금 완화될까, 이제 이런 그런 그 하나의 그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가 바로 대기 화학입니다. 물론 미세먼지의 생성 기작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 오존의 증가 속도가 다른 그 나라들 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이제 빠르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 굉장히 아주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대기 환경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이제 미묘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기후변화 측면에서 요 중심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온난화의 영향을 기여하는 물질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왼쪽은 쿨링 효과를 주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 기체들은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 그 미세 입자 에어로졸이라고 부르는 이 물질들은 사실 이렇게 쿨링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요 막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옵티멈 그 밸류라고 저희가 그러는데요. 요 에러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지구과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딱 하나 숫자만 주세요. 오존이 얼마나 증가할지. 근데 저희는 맨날 레인지를 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복잡해서 싫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구과학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 온실 기체들은 이렇게 에러바가 좀 적어요. 근데 요 에어로졸에 의한 쿨링 효과는 에러바가 큽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런 온실 효과를 이런 미세먼지가 좀 많이 막아줬으면 이렇게 끝에 있는 요 값들이 실제 추루이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건 아직 에러바에 해당이 돼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토탈 인간에 의한 영향이 얼마냐, 요거를 두 개를 더한 값입니다. 아직은 온실 효과가 큽니다. 근데 요거는 에러바예요. 요게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직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 지구의 대기의 화학이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요.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에러바가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쪽으로 줄어들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의 이제 염원이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오염 그러면은 그냥 굉장히 아주 국지적인 요 규모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오염이 지구 전체의 기후와 연계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현재 이제 과학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런 모든 일상의 활동이 에너지를 활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기에 많은 알게 모르게 오염물질들을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많은 화학작용을 거쳐서 얘네가 온실효과를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 기후변화가 또 아까 오존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또 오존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그래서 또 이게 지역적인 규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활동이 작게는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또 시간과 공간을 늘려나가면은 지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또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이클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쿠누첸 박사님께서 21세기를 인류세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의 환경이 인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류세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노벨상이 발표가 됐어요. 물리학 분야의 노벨상은 지구의 기후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수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해양 물리학자 또 뭐 대기과학 쪽 이런 기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1995년에는 노벨 화학상을 먼저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이 노벨 물리학상이 이제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아주 복잡한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그려왔지만 요 안에 많은 복잡한 과학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모든 것들이 다 관여를 해서 지구의 그 오염, 그 다음에 또 지구의 기후 변화에 관여를 합니다. 이 아직까지 모르는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밝혀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지구의 모든 시스템들이 이렇게 정교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과거의 스테이트였다, 과거의 상태. 지금 현재 어디론가 가고 있겠죠. 이게 조금 더 안정된 상태를 찾아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저희가 아직 모릅니다.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런 임계점을 저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룡열차 타셨잖아요. 이렇게 칙칙칙칙 올라가요. 그럼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도 아직 안 떨어져요. 그럼 이제 막 숨을 죽이고 있죠. 언제쯤 떨어질까? 이게 바로 저희 그 지구의 상태도 이제 그렇다고 저희가 다 이제 설명을 해요. 이게 임계점을 넘었냐, 안 넘었냐? 아직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기후변화를 막 겪었어요. 지금보다 더 큰 기후변화를 겪으면서도 지구가 45억 년을 유지를 해왔어요. 저희도 바람이 있어요. 지구가 그렇게 쉽게 망가지진 않을 것이다. 근데 인간의 영향이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나 크게 이 많은 변화를 이렇게 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구와 미래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게 이제 끊어진 거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 메일을 주시던지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이제 못다한 그런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까지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사전에 들어온 질문들이랑 그다음에 실시간 질문들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짧게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뭐 하나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오늘 같이 참여해준 서포터즈 친구들이 질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질문을 고르게 아까 전에 교수님과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같이 이제 나눠봤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미세먼지 쪽에 미세먼지가 대기에 영향을 준다면 미세먼지가 기후를 바꿀 수가 있는지 그리고 생태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 데이지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 미세먼지가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 산란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차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구름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그래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생태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뭐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어떻게 미친다 하는 그런 결과는 뭐 이렇게 확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이제 오염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구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또 발표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건 저희 서포터즈 친구들이 사전에 요거 강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건데 네. 오존층 파괴로 일어나는 피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오존층 파괴에 대한 뉴스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파괴된 것이 복구됐는지 아니면 얼마나 오존층에 피해가 있었는지. 네. 그 사실 오존 구멍은 남극의 성층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저희하고는 굉장히 멀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극까지 가실 일이 있나요? 사실은 오존이 없어지면은 그 자외선 양이 늘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해하잖아요. 그 자외선이 많아지면은 이제 뮤테이션을 일으키고 그게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사실 그쪽에만 가지 않으면은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전지구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가 됐느냐?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은 대부분 북반구의 요 표층에서 삽니다. 그러면은 요 남반구의 성층권은 우리하고 가장 먼 지역이에요. 인간의 영향이 우리 인간하고 가장 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된 지역에서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게 뭐 과거에도 현재보다 온도가 한 5도 정도 높았고 CO2도 더 높았는데 뭐 앞으로 뭐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저희가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직접적인 이제 문제도 있지만 이 남극의 오존 구멍은 저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남극의 메시지. 네. 자, 그러면 저희 서포터즈 친구들에게 잠깐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실시간 질문들, 오늘 채팅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 닉네임이 고승준님인데 냉장고 이런 곳에서 쓰이는 냉매체로 쓰이는 오존을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네. 냉장고 냉매는 오존은 아니고요. 그 냉매로 쓰이는 많은 물질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CFC라는 물질을 썼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성층권 오존 소멸 물질 이래서 또 못 쓰게 됐고요. 또 얘네들이 기후변화 유발 물질이에요. 두 개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 생산이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뭐 HCFC가 또 나왔고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냉매가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다 기억을 다 못하는데요. 요즘에는 과거에 쓰던 그 물질은 이제 생산이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진홍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공장 매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차이가 있나요? 그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뭐 미세먼지하고 사실 이제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공장 매연에서 발생을 하는 거는 많은 양, 이제 예를 들면은 SO2라는 물질이 아황산 기체거든요. 이 물질이 미세먼지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세먼지를 만드는 뭐 과정은 똑같을지라도 이제 양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우리 보면은 경유차가 또 문제가 됐어요. 근데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 블랙 카본이라고 매연, 우리 왜 그 숯검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물질들이 또 많이 배출이 되면 그런 것들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위해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많아지면은 일단은 어떤 화학적인 조성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그 화학적인 요 조성뿐만이 아니라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두 개를 다 저희가 고려를 해야지 되겠죠.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 네. 역할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사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또 이 우리 지구, 그러니까 육지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 저희가 사막 지역으로 가면은 그 이제 모래라고 주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자연적인 그런 물질, 그 다음에 또 바다로 가면은 그 해엄 입자. 근데 얘네들은 사이즈가 큽니다. 그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물질들은 또 인간에게 미치는 그 위해성이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자연에 이렇게 대기 중에 생성되는 거, 2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제가 이제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연적인 것들은 사이즈가 큰 것들은 위해성이 훨씬 더 적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교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후에 더 연구하고 싶으신 연구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대기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물질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가장 먼저 어떤 이슈가 됐던 거는 황사였어요. 사이즈가 큰 거. 근데 그게 오존으로 갔다 또 이제 미세먼지로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탄소 중립 시대가 되었죠. 기후 변화로.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를 만드는 물질이 다 다르냐? 그러면은 뭐 조금씩은 다르지만 사실은 또 이 물질들의 또 이제 큰 측면에서 보면은 배출, 그다음에 변환, 그다음에 또 이 물질들이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이거 하나 그 물질 위주로 연구가 되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뭐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그 통합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강연을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초미세먼지가 엄청 이슈가 되었다가 코비드-19 이후로 이제 관심도가 사실 엄청 떨어지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강연을 통해서 다시 미세먼지와 그리고 지구 환경에 대해서 저 포함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유튜브로 이렇게 강연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긴장이 됐는데 또 하다가 보니까 저도 직접 이 강연을 듣는 분은 뵙지는 못하지만 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실시간으로 올라와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저랑 같이 너무 긴장돼요 네. 그러시다가 시작하니까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연해주신 이미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럼 11월 6일 초연결시대의 심장 배터리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수님 같이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네. 또 만나요. 네.